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저는 33살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5년 내내 남편이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휴가 갈 돈도 부족했고 결혼 2년차 겨울에 고장난 난방을 고칠 돈도 부족했습니다. 외식도 필요한 코트도 계속 미뤄왔던 운전면허 학원도 남편이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가지 일을, 때로는 3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옆에서 잠드는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우리는 함께야 라고 말하면 믿게 되니까요. 화요일 저녁까지는 그를 믿었어요. 그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문 옆에 걸려있던 재킷이었는데 거기에 실수로 두고 온 줄 알고 립밤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립밤 대신 영수증이 나왔어요. 영수증이었죠. 결혼식장 영수증이었어요. 4개월 전에 발행된 영수증이었죠. 720만 원. 전액 지불 완료. 남편 이름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결혼식 영수증이었어요. 남편이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던 날짜에 대한 영수증이었죠.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복도에 서서 그 영수증을 들고 복도 불빛 아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누구 결혼식이지?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수를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친구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죠. 현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적절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줬죠. 꽤 먼 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는 문자를 보내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줬어요. 그 전까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2년 후 저는 현수와 결혼했어요. 저는 27살이었고 현수는 30살이었죠. 결혼식은 소규모였어요. 하객은 39명이었고 홍대에 있는 소박한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죠. 현수 가족도 왔고 제 가족도 왔어요.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현수의 여동생 한소라 당시 24살가 들러리를 섰어요. 밝고 활기찬 한소라는 모두를 웃게 만드는 축사를 했고 축사가 끝나고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언니가 생겼어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포옹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 결혼 첫 해는 최고의 의미에서 평범했다. 우리 둘 다 직장에 다녔고 생활비를 나눠 부담했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했다. 현수는 여의도에 있는 중견기업 물류부서에서 일했다. 연봉 5,200만 원. 나는 강남에 있는 제약회사 인사부에서 일했다. 연봉 4,700만 원. 합쳐서 9,900만 원. 부자는 아니었지만 편안했다. 충분했다. 아니, 충분했어야 했다. 재정적인 압박은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집에 와서 주방 식탁에 앉았다. 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내게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다. 수입과 지출 내역. 예상치였어요. 남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했어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죠. 숫자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다고 했어요. 스프레드시트를 봤어요. 숫자는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회계사가 아니었어요.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바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채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안전한지 확인해 줬으니까요. 남편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였어요. 늘 사던 물건들을 사지 않았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커피. 가끔 외식하는 것. 갖고 싶었던 책. 그리고 나서 더 큰 것들은요.
휴가 얘기를 그만했어요. 난방 얘기도 그만했어요. 운전면허 학원 얘기도 그만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이요. 시간당 25,000원. 학생 3명. 일주일에 3번. 그렇게 4년을 보냈다. 집에 피곤하게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내년에는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내년은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라가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현수가. 긴 통화였다. 침실에서 문을 닫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소라는 그의 여동생이었고 둘은 항상 친했으니까. 하지만 통화는 점점 길어지고 더 잦아졌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소라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물었다. 소라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그는 말했다. 소라는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알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믿었다. 영수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한 지 5년째 되던 해 10월 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오랫동안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720만 원. 결혼식장. 4개월 전. 그가 부산에 있다고 말했던 날짜. 나는 침실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영수증에 적힌 장소 이름을 검색했다. 웹사이트를 찾았다. 소셜미디어도 찾았다. 4개월 전 게시물을 스크롤해봤다. 사진들이 있었다.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커플들. 그곳에서 열린 행사들. 그리고 앨범에는 영수증에 적힌 바로 그 날짜의 사진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사진들을 살펴봤다. 신부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다. 머리를 올려 묶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에 연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이 보였다. 소라. 한소라. 남편의 여동생. 언니를 갖고 싶었다고 말했던 그 여자. 결혼했다. 4개월 전에 남편이 돈을 낸 장소에서. 제 이름은 유진입니다. 저는 33살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5년 내내 남편이 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휴가 갈 돈도 부족했고 결혼 2년 차 겨울에 고장난 난방을 고칠 돈도 부족했습니다. 외식도 필요한 코트도 계속 미뤄왔던 운전면허 학원도 남편이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2가지 일을, 때로는 3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옆에서 잠드는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우리는 함께야 라고 말하면 믿게 되니까요. 화요일 저녁까지는 그를 믿었어요. 그의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문 옆에 걸려있던 재킷이었는데 거기에 실수로 두고 온 줄 알고 립밤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립밤 대신 영수증이 나왔어요. 영수증이었죠. 결혼식장 영수증이었어요. 4개월 전에 발행된 영수증이었죠. 720만 원. 전액 지불 완료. 남편 이름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결혼식 영수증이었어요. 남편이 부산 출장 중이라고 했던 날짜에 대한 영수증이었죠.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복도에 서서 그 영수증을 들고
복도 불빛 아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누구 결혼식이지?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현수를 만난 건 25살 때였어요. 친구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죠. 현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적절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줬죠. 꽤 먼 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는 문자를 보내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줬어요. 그 전까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2년 후, 저는 현수와 결혼했어요. 저는 27살이었고, 현수는 30살이었죠. 결혼식은 소규모였어요. 하객은 39명이었고, 홍대에 있는 소박한 예식장에서 열렸어요.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죠. 현수 가족도 왔고, 제 가족도 왔어요.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현수의 여동생 한소라, 당시 24살가 들러리를 섰어요. 밝고 활기찬 한소라는 모두를 웃게 만드는 축사를 했고 축사가 끝나고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언니가 생겼어요. 나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포옹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더 신경 썼어야 했다. 결혼 첫 해는 최고의 의미에서 평범했다. 우리 둘 다 직장에 다녔고 생활비를 나눠 부담했고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했다. 현수는 여의도에 있는 중견기업 물류부서에서 일했다. 연봉 5,200만 원. 나는 강남에 있는 제약회사 인사부에서 일했다. 연봉 4,700만 원. 합쳐서 9,900만 원. 부자는 아니었지만 편안했다. 충분했다. 아니, 충분했어야 했다. 재정적인 압박은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현수가 집에 와서 주방 식탁에 앉았다. 전에는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가 말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내게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주었다. 수입과 지출 내역. 예상치였어요. 남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했어요.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죠. 숫자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빠듯하다고 했어요. 스프레드시트를 봤어요. 숫자는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회계사가 아니었어요.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바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채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이었으니까요.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서 제가 안전한지 확인해 줬으니까요. 남편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였어요. 늘 사던 물건들을 사지 않았어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커피, 가끔 외식하는 것, 갖고 싶었던 책, 그리고 나서 더 큰 것들은요. 휴가 얘기를 그만했어요. 난방 얘기도 그만했어요. 운전면허 학원 얘기도 그만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이요. 시간당 25,000원. 학생 3명. 일주일에 3번. 그렇게 4년을 보냈다. 집에 피곤하게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어?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내년에는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내년은 결코 쉬워지지 않았다.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소라가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현수가 긴 통화였다. 침실에서 문을 닫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소라는 그의 여동생이었고 둘은 항상 친했으니까. 하지만 통화는 점점 길어지고 더 잦아졌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소라가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물었다. 소라가 괜찮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그는 말했다. 소라는 그냥 시간이 필요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알겠다고 했다. 나는 다시 내가 하던 일로 돌아갔다. 나는 그를 믿었다. 영수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한 지 5년째 되던 해 10월 화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복도에 서서 오랫동안 영수증을 들고 있었다. 720만 원. 결혼식장. 4개월 전. 그가 부산에 있다고 말했던 날짜. 나는 침실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영수증에 적힌 장소 이름을 검색했다. 웹사이트를 찾았다. 소셜미디어도 찾았다. 4개월 전 게시물을 스크롤해봤다. 사진들이 있었다. 그 장소에서 사진을 찍은 커플들. 그곳에서 열린 행사들. 그리고 앨범에는 영수증에 적힌 바로 그 날짜의 사진이 있었다. 결혼식 사진. 사진들을 살펴봤다. 신부를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다. 머리를 올려 묶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에 연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가 몸을 돌리는 순간 얼굴이 보였다. 소라. 한소라. 남편의 여동생. 언니를 갖고 싶었다고 말했던 그 여자. 결혼했다. 4개월 전에 남편이 돈을 낸 장소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과외를 해주던 시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일주일에 3번 과외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던 거죠. 노트북을 닫고 침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난방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우리 집 침실에서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2년 차에 보여줬던 계산서가 틀린 건 아니었다는 것을. 단지 불완전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출 내역을 보여줬지만 모든 지출 내역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7시 30분에 집에 왔습니다. 나는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화난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소라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신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서초에 있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작년에 힘든 이혼을 겪었던 동료의 추천으로 찾아갔습니다. 신 변호사님 맞은편에 앉아 영수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영수증을 보시더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5년이요. 변호사님이 다시 공동계좌에 접근하실 수 있나요? 생활비용으로 공동계좌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개인 계좌를 따로 관리하시고 저도 제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공동계좌에 지난 5년간의 전부 명세서를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지출 내역을 적어주세요. 특히 빠듯한 재정 때문에 지출했던 모든 항목,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요해 나는 집에 갔다. 3시간 동안 적었다. 4년 동안 돈이 부족했던 것들. 4년 동안의 난방비, 코트, 휴가비, 운전면허 학원비,
다른 사람 집 거실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했던 저녁 과외까지 모두 적었다. 기억나는 날짜는 적어 두었다. 금액은 알고 있는 대로 적었다. 3시간. 11페이지 분량. 나흘 후 공동계좌 명세서가 도착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았다. 우리의 정기적인 지출 내역, 월세, 공과금, 식료품비 모두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정기적인 지출 사이 이체. 정기적인 이체. 내가 모르는 계좌로. 매달. 4년 동안. 금액은 제각기 달랐다. 때로는 20만 원일 때로는 50만 원일 때로는 그 이상. 나는 그 금액들을 모두 더했다. 천천히. 꼼꼼하게. 3번이나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했다. 3,840만 원 4년 동안. 우리가 함께 생활비로 입금해온 계좌에서. 내가 본 적도 없고 존재조차 몰랐던 계좌로. 나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폴더에 정리했다. 그리고 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신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2번째 계좌 기록을 요청했다. 11일이 걸렸다. 그 계좌는 결혼 6개월 만에 개설되었고 불의의 생활비가 입금되었으며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소라. 그녀의 월세 마포에 있는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 90만 원 그 계좌에서 4년 동안 지불. 휴대폰 요금. 자동차 보험료. 옷값. 여행 경비. 우리가 사귄 지 3년째 되던 봄에 갔던 일본 여행 현수가 회사 포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식. 예식장 비용 720만 원, 웨딩드레스 380만 원, 식사비 400만 원, 신혼여행 예약금, 여행사에 지불한 유럽 여행비 250만 원, 총 그 계좌에서 5년 동안 지불한 금액 5,690만 원. 그 와중에 저는 고등학생들을 일주일에 3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토요일 아침을 골랐다. 그가 집에 있었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커피를 내렸다. 테이블 위에 컵 2개를 놓았다.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서류철을 놓았다. 그가 서류철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이게 뭐야? 내가 말했다. 열어봐. 그가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를 보았다. 계좌 명세서. 이체 내역. 그가 서류철을 닫았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놀란 것도 아니고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저 들켰다는 것을 알고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 내가 말했다. 난 화나지 않았어, 현아.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말했다. 화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화내는 걸 기대했잖아요. 그리고 전 당신이 기대했던 일을 멈췄어요. 11일 전에 신 변호사님께 전화했을 때부터요. 그는 변호사 이름을 마치 질문하듯이 말했다. 나는 말했다. 정말 유능한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찾아냈어요. 침묵. 긴 침묵. 그러자 그는 말했다. 소라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는 말했다. 소라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라에게 없었던 건 당신이 나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당신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5년 동안 나는 저녁마다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요. 5년 동안 난방도 고치지 않았어요. 코트도 사주지 않았어요. 운전면허 학원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당신은 소라의 아파트 월세, 휴대폰 값, 차값, 일본 여행 비용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녀의 웨딩드레스. 그녀의 신혼여행. 나는 남의 거실에 앉아 그들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지. 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서 말이야. 그는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했다. 알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나는 일어섰다. 커피를 들었다. 내가 말했다. 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번 주에 당신 변호사에게 연락할 겁니다. 나는 침실로 갔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며칠 동안 집에 간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당연하지. 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냥 방을 준비해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 않아도 나타난다. 이혼은 7개월이 걸렸다. 신 변호사는 꼼꼼했다. 5년 동안 공동계좌에서 인출된 5,600만 원은 내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다. 내 몫인 2,8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게다가 4년간의 소득 기록은 현수가 벌어들인 돈과 결혼 2년 차에 나에게 보여준 소득 명세서의 차이와 상환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명세서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계좌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합의 내용에 그 점이 반영되었다. 나는 아파트도 유지했다. 현수는 5월 목요일 오후에 이사 나갔다. 그는 옷과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샀던 커피 머신을 가져갔다. 결혼했어요. 그는 난방을 고치지 않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수리업체에 전화했죠. 기사가 와서 40분 만에 고쳐졌어요. 87,000원이 나왔어요. 87,000원, 4년 동안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죠. 87,000원, 이혼 후 6개월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어요. 한 번에요. 제 강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인내심 많은 남자분이셨는데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신 적이 없으셨죠. 증명서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운전하셨네요.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저는 아직도 가끔 과외를 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요. 어려운 것을 풀려고 애쓰는 학생 맞은편에 앉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지켜보는 게 좋아요. 혼란이 사라지고 명확하고 밝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을요.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저는 5년이라는 시간과 재킷 주머니 속 영수증 하나로 거기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아. 소라가 한 번 전화했어. 이혼 후 석 달 뒤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 결혼식 축사가 생각났어. 소라가 항상 원했던 언니의 모습. 그냥 전화를 받지 않았어. 어떤 문들은 한 번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면 다시 열 필요가 없어. 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짜 무언가를 희생해 본 적 있는 분들께 시간, 돈, 잠, 기회 함께하는 삶을 위해 하지만 그 삶이 생각만큼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께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짜 무언가를 희생해 본 적 있는 분들께 스프레드시트를 건네받고 그걸 건네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믿었던 분들께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믿음은 어리석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삶을 맡기는 건 약함이 아니야.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야.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회복은 내 잘못이 아니야. 운전 강습, 고친 난방, 87,000원 4년간의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던 그 돈 그 모든 게 당신 거예요. 전부 다요. 가서 받아가세요.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주머니도 샅샅이 뒤지세요. 이 채널 구독하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매일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진이 이야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가슴 아팠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난방 꼭 고치세요.